아니, 근본적으로 좀 역사를 보면은 20대라는 세대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네. 대체로 한국 현대사의 20대라는 것은 뭔가 이제 운동권적인 분위기부터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뭔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런 역할들이 있었고 실제로 네. 제가 대학을 다녔던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20대의 동력 같은 것들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된 촛불 집회 같은 것들로 이어지는 네. 광장의 동력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20대는 왜 이렇게 다르게 달라졌는가 그에 대한 것들이 궁금한데 왜 이렇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어떤 점이 달라졌냐는 질문인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이 대체로 젊은 세대라고 한다면 과거의 한국 현대사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상징하는 세대였는데 그런 세대적 그런 의견 군집에 대한 해석 자체가 지금 극우란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DNA는 저항 의식이에요. 저항 의식.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전두환 때 저기 군부 정권 때 독재 정권 때는 거기서는 이제 독재 정권 힘 있는 권력에 대항하는 그 저항 의식을 가진 게 저는 젊은 층의 DNA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군부 정권이 독재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거기에 반해서 뭐 몰래 마르크스 이런 거를 읽는 거에 또 희열을 또 느끼기도 하고 또 거기에 저항하면서 운동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나? 생각해 보면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정당성에 뭐 군부 독재랑 비교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독재가 됐건 합법적인 권력이 됐건 의회 다수가 됐건 행정부 수반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기점을 두고 젊은 층이 저항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민주당이 이제는 기득권이 아닐 수가 없게 됐어요. 이미 벌써 주류로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없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지금 10대, 20대, 그리고 뭐 20대까지 생각을 해보면 젊은 층도 지금 살기 힘들잖아요. 살기 힘들죠. 힘들죠.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어요. 예. 근데 근데 이제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정당에서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공개되는데 30억짜리, 40억짜리 강남 용산에 있는 아파트에 다 살아요. 그러면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고 누가 박탈감을 느끼는지는 명확하죠. 그러면은 어디에 저항해야 될까도 명확해지죠. 그래서 그런 권력 구도와 저항 DNA가 합쳐져서 지금의 무엇인가가 나타난 거지. 이것을 진보랑 뭐 저기 뭐 보수의 개념, 좌우의 개념으로 쳐다보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네. 그런 그라운드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그렇구나. 들어요. 예. 저도 정확하게 동의하고요. 애초에 지금 극우 진영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전혀 다르지 않아요. 민주화 운동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운동권 선배님들이 가져왔었던 언어들 그리고 그 기본의 논리들 정확하게 자유대학이 그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게 이 문장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젊은 날의 특권은 부패에 저항하는 것. 이게 그래요? 지금 예. 그 단체들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이고 그들에게 부패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한다라는 의식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정확하게 보자면 그러면 이러한 논리들이 어디서 나왔고 왜 인스타그램은 지금 극우 진영이 선점을 했는가라고 보면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를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찰리 커크였던 찰리 커크가 했었던 터닝포인트 USA를 그대로 받아서 미국 마가 세력의 그 트럼프 세력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빌드업 코리아를 통해서 마가 세력들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미디어를 선점해라. 우리가 바이든 정부를 뒤집어 엎어서 트럼프 정부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미디어를 선점했기 때문이고 거기에 나와서 10대, 20대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 그 저들을 부패한 세력과 부정선거로 묶어서 저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그거 똑같이 해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들을 보면 조금은 지금 앞으로 더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중물적으로 드는 생각이 미국에 있는 트럼프와 공화당은 굉장히 영리한 집단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10대, 20대를 견인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가?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다행이죠.
그게 그것까지 다행입니다.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예, 그게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극우 진영도 이번에 또 장도영 대표가 이준석 대표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와 혁신으로 가야 되나? 그 황교안 당대표 아시죠? 네. 거기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빌드업 코리아에서 찰리 커크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국민의힘과 단절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을 떠나면 안 되고 너희들 국민의힘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점령군이 돼야 된다 지금. 근데 네. 장도혁과 윤석열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멍청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안 밟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너무 웃긴 게 진짜 이게 진짜 특이한 건데 미국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거, 그걸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언더찐윤들 실제로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고령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밥그릇 챙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지 사실 뭐 한동훈 때도 봤고 윤석열 때도 봤고 뭐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리만 지킬 수 있으면 예. 누구와도 손 잡아서 네. 그냥 기득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언가 활발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민철 씨가 말하는 민철 씨 맞죠? 네. 네, 민철 씨가 말하는 좀 다행인 포인트인 거죠. 여기서 이제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제대로 못 따라와 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야,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점령군을 하려고 하든 뭐든 간에 네.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굉장히 이렇게 부정선거를 믿잖아요. 네. 그런 상황적 맥락과 논리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드업 코리아를 통해서 한국에 전파되었던 그 트럼프 세력이 주장했던 부정선거 주장 이게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이 전 세계에 수출해서 수출되었다. 이 부정선거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세계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고 맨날 한다는 게 이제 부정선거론자들이랑 토론하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안 맞는 게 생기는데 부정선거를 그들이 그럼 왜 믿냐? 인스타그램 릴스만 보면 굉장히 부정선거처럼 보여요. 뭐냐 하면 선거 관리의 부실이 조금씩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선 때 뭐 투표용지를 들고 밥 먹으러 갔다 왔던 맞아요, 여러 맞아요. 부실 예. 사태들이 있었고 또 개표기가 넘어가다가 한 번씩 개표가 잘못되는 경우들. 근데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깊게 논리 따져보고 들어가면 다 선관위가 보조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그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 부정선거 증거들을 통해서 몇십만 표가 바뀌냐 안 바뀌냐. 근데 이 논리를 넘어가진 못하나 다만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부정선거가 있는 거야. 정도의 논리로 지금 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딱 정확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에서 어떤 제가 장벽을 느끼냐면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있다. 예. 이런 식의 주의 주장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산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접근이 되니까 더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예. 제가 위에 이제 보고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중국화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공산화는 그냥 공산화 워딩이지 그들이 표현이다. 무서워하는 건 중국화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빌드업 코리아에서도 수많은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너네들 지금 베이징의 영향력 많이 받고 있고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넘어가고 있는 증거가 많이 보이니 너네가 그걸 목숨 걸고 막아라 입니다. 그래서 자유대학이 그걸 받아서 CCP 아웃을 외치고 다양한 것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중국 정부가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죠. 그럼요. 예, 패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뛰어들고 그런 있고 점이 당연히 있죠. 네. 네. 그 공포와 이제 선동과 이게 합쳐지고 있는 거죠. 공산화는 중국화인 거다. 네, 그러니까 중국화예요. 저 포인트도 되게 우리가 들었을 때 지금 들으면은 낯설 수도 있지만 예전은 생각해 보면 전혀 낯설지 않은 문법이에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진짜 많이 달라진 겁니다. 예. 옛날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뭐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저 공산화의 주된 서브젝트는
북한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네. 근데 저쪽도 그 논리를 계속해서 밀고 나오다가 이제는 안 먹히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게 마지막 종착역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령받아서 간첩이다. 네. 그래서 나라 팔아먹으려고 통째로 네. 넘기려고 한다. 네. 근데 안 먹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중도층 플러스 이제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북한에 넘어갈 정도는 아니라는 그 논리적인 오류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고쳤구나. 그건 그러니까. 고쳤어요. 그건 고쳤어. 예.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끔을 맞춰야 되는데 네. 간첩, 예. 공산주의 여기에 이제 틀을 맞춰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올라와서 네. 북한을 안 먹히는 거예요. 야. 거기에다가 중국을 똑같이 이식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정교하구나 이게 그렇죠. 논리가. 예. 그래서 이게 뭐 우리한테 중국 공산화 이게 되게 낯설게 느껴질지 몰라도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부터 계속 해오던 작업에서 네. 그 서브젝트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칸 더 궁금한 거는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신뢰나 확신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그 트럼프를 위시한 세력들 그러면 미국의 정치 지형이 다양한데 네. 그럼 공화당과 민주당을 구분해서 그분들은 지지합니까? 그렇죠. 네. 엄격하게 예, 엄격하게 트럼프를 네. 지지하는 겁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예. 거구나. 네. 그래서 지금 마두로 사태 이후에도 극우 애들이 맨날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이재명도 잡아가줘라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봤어요. 네. 거기는 무조건 트럼프고요. 애초에 자유대학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모든 게 다 공화당과 연관된 세력이고 실제로 그 한미 정상회담 때도 뭐 교회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로비를 했던 것도 극우 세력을 통한 미국 공화당 세력과의 로비였고 그리고 통일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빌드업 코리아를 지원하는 것도 신세계죠. 그러니까, 네. 신세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빌드업 코리아의 대표가 김민하 대표인데 이 김민하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기저귀 회사가 있어요. 이 기저귀 회사를 트럼프 주니어가 있는 회사에서 투자해줬습니다. 굉장히 세계관이 복잡다단하고요. 이게 절대 그냥 20대들이 그냥 잠깐 선동에 넘어가서 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조직적인 작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그것은 기업이든 돈이든 종교든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20대들이 뭔가 사회를 잘 몰라서 지금 저렇게 그러면 안 윤어게인을 치고 되겠구나.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명문대생들도 극우화가 진행이 되고 그렇다면서요.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정상회담을 잘해서 이러저러한 성과들을 칭찬하면서 발표합니다. 그런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후 해석을 해냅니까? 이분들이. 사후 해석? 네. 누가요? 그런 결과물을 극우들이. 본 극우들이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합니까? 그냥 예. 이제 저거는 쇼고 좀 있으면 항공모함 이제 청계천에 이제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한미 정상회담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야구 배트를 선물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무서웠던 게 배트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야구 또 붙이는구나. 야구 배트로 예. 맞아 죽는 게 무섭다. 네. 이렇게 그 사실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트럼프는 정치 고단수라 이 모든 게 다 계산됐고 미국은 모르는 게 없다. 이런 메시지 넘고 있다. 어제 그 구인철 부총리가 그 베선트 재무부 장관 만났잖아요. 네. 이 재무부 장관이 지금 원화 약세에 굉장히 한국 경제와 맞지 않다라고 발언해줬잖아요. 이거에 관해서도 그러면 그분들이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저 봐라 립 서비스고 실제로는 통화 스와프 안 해줬지 않냐. 그냥 립 서비스 해줬을 뿐이다. 모든 게 다 정신 승리로 이어지는 거죠.